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6도 정도, 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말인데요.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저녁에는 프랑스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또 루이 14세, 또 샤를마뉴 대제, 이런 분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역사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 또 동로마 제국, 또 신성 로마 제국, 이러한 그런 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은 기본이 서로마 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원전 27년입니다.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황제에 등극을 하는데요. 기원전 27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중에 백제가 건국했던 연도가 기원전 18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보다 9년 앞선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첫 황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등극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에 율리시스 카이사르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한 율리시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이런 인물들은 제 1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가 카이사르고, 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가 아우구스투스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조카딸의 아들이자 시저의 수양 아들입니다. 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절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절대 존엄자, 영어의 8월을 의미하는 오거스트도 그 절대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하튼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첫 황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정,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제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위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선출을 통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정하는 게 공화정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제한적 의미의 공화정이죠. 전 국민이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할 때 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직접 민주정치의 전형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제한된 인원들에 의해서 뽑혔다라는 그러한 제한적 공화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황제가 되면서 드디어 황제에 의해 통치되는 제정이 시작이 되고, 이제 제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후계자는 황제가 세습이 되는 그러한 구도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황제정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서기
400년경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리가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로마의 시작이었던 이탈리아 로마에 그대로 있는데,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말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거기로, 즉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거기를 수도로 해서 동로마 제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리가 된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게 서기 400년경입니다. 그 전에는 서기 312년에 로마의 황제가 권력을 분산해서 4인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였었는데, 서기 312년에 프랑스 지역을 지배했던 콘스탄티누스와 로마 지역을 지배했었던 막센티우스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그게 급기야는 서기 312년에 로마의 외곽 밀비우스 다리에서 밀비우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 꿈에 신이 이러한 식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줬는데요. 그게 뭐냐, 콘스탄티누스 군대의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XP를 새기고 싸우면은 막센티우스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해서 그대로 싸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건데요. 그 XP가 그리스, 히라버라고 하죠. 히라버로 크리스토, 그리스도, 뭐 주 예수님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도움으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상대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밀비우스 전투의 이듬해인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도 숫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 서기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의 국교화 차이는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도 믿어도 되는데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뭐 이런 의미, 즉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공인이라면, 기독교의 국교화는 기독교만 믿어라, 다른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만 믿어야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처벌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국교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서기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다라는 역사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마 제국의 역사,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400년경에 분리되면서 로마를 서로마라고 칭한 거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정한 동로마 제국은 또 동로마라고 칭하게 된 건데요. 자, 서기 476년에는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이 되지만, 동로마 제국은 그 뒤로도 한 1000년 가까이 유지가 됐다가 서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동로마 제국이 존속했던 그 기간에 한복판에
어떤 또 역사가 있냐. 드디어 이제 프랑크 제국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프랑크, 게르만족이 세웠던 국가가 프랑크 왕국이죠. 왕국, 제국이 아니라 프랑크 왕국.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 그 다음에 독일 지역, 또 이탈리아 북부 지역, 또 스페인의 동부 지역까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 즉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지금의 프랑스와 뭐 독일 이런 데가 분리되기 전 왕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시조는 피핀이라고 아실 텐데요. 그의 아들이 샤를마뉴죠. 샤를마뉴 대제. 그래서 프랑스를 빛낸 위대한 인물 하면, 국민들이 뽑은 프랑스를 빛낸 위대한 인물 하면 그 샤를마뉴 대제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태양왕 루이 14세 뭐 이런 분들이 거명이 되는데요. 그 샤를마뉴 대제가 바로 서기 800년, 정확하게 서기 800년에 그 프랑크 왕국을 이제 크게 성장시킨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데요. 그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샤를마뉴 대제, 그 시절이 서기 800년입니다. 그래서 샤를마뉴 대제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게 되죠.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 대제에게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면서 황제로 인정해주는 뭐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 뒤로 그로부터 또 162년 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출범을 합니다. 서기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오토 1세는 이제 독일 쪽이죠. 독일의 그 지배자였던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출범을 시키게 되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이 844년간 존속을 합니다. 서기 962년부터 서기 1806년까지 무려 844년 동안 존속을 하는데요. 왜 서기 1806년에 멸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 프란츠 2세의 연합군을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무찔렀던 최고의 승리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패배하면서 이듬해인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은 무려 844년의 역사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1806년부터 개선문을 건립을 하게 됐고, 30년 후인 1836년 나폴레옹의 사후에, 나폴레옹이 죽은 다음에 개선문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옹의 개선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을 본떠 가지고 만든 게 나폴레옹의 개선문인데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기 312년에 막센티우스와 전투를 해서, 즉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승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다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이 후세의 각 국가에 영향을 줘서 나폴레옹도 그 1804년에 황제가 되면서 1805년에 아우슈비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1806년부터 1836년까지 30년 동안 개선문을 짓게 된 건데요. 1836년 완공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이미 서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서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서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했던 인물이었었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가 될 때 대관식을 했는데요. 그때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있는 교황이 와서 나폴레옹의 그 황제 즉위식 때, 대관식 때 황제의 상징물인 금, 그 다음에 뭐 지팡이, 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다 나폴레옹 황제의 즉위를 축복하는 그러한 의식, 세레모니를 했었는데요. 다만 그 나폴레옹 황제의 황제의 관이죠. 황제의 관만은 나폴레옹이 직접 자기 스스로 머리에다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로마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월계관을 씌워주는데요. 월계관은 머리에다 쓰는 그러한 장식물인데 뚜껑이 없습니다. 월계관이 뚜껑이 없듯이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 대관식 때 썼던 그 황제의 관도 뚜껑이 없는 월계관처럼 생긴 그러한 관이었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대관식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1004년 전, 1804년 나폴레옹의 대관식 시점을 기준으로 1004년 전인 서기 800년에 샤를마뉴가 대관식을 할 때 로마의 황제가 와가지고 샤를마뉴의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줬습니다. 관을 씌워주면서 그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 황제에게 축하의 의미로 목례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교황 지지파와 황제 지지파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 황제한테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 황제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반면에 그것은 하나의 의식, 세레모니에 불과한 거고, 최종적으로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 대제의 머리에다가
그 관을 씌워준 다음에 목례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황제를 높이 받드는, 교황이 황제를 받드는 그러한 의식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 800년에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 황제에게는 관을 직접 씌워주면서 목례를 취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지지파와 교황 지지파 간에 서로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말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로부터 1004년 후인 1804년에 나폴레옹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황제 등극하는 대관식을 할 때는, 다른 황제의 상징물에는 로마 교황이 굉장히 축복을 하는 의미의 의식을 했지만, 그 황제의 관만은 나폴레옹이 직접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머리 위에다 올렸습니다. 자기는 로마 교황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나폴레옹이 전성기 때 바로 1804년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한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에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 워털루에서 영국과 포르투갈센 연합군에게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 시대가 몰락이 되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으로 나폴레옹이 유배가 돼서 거기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서거했으니까 작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남대서양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이 외롭게 유배 생활할 때 가장 기뻤던 것은 어떤 거냐면, 나폴레옹 시대가 몰락은 하긴 했지만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하면서, 유럽을 지배하면서 유럽 각국에 전파했던 나폴레옹의 민법전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 불멸의 법전으로 계속 보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폴레옹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이 1804년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던 연도에 반포를 했던 나폴레옹 민법전은 세계 3대 성문 법전 중에 하나로 꼽힐 뿐만 아니라 근대 대륙법계의 시초가 되는 그러한 법전인데요. 그 나폴레옹 민법이 독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륙된 게 바로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또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4일인데요. 이틀 후인 11월 6일 일요일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서울공항 후문을 다녀오는 2022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라는 현수막이 여기 내걸려 있습니다. 교통통제 예정이라는 안내 현수막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어제 저녁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소개해드렸던 세계 3대 성문법전 중에 하나인데요. 민법 조문이 2283개 조문입니다. 그 법이 나폴레옹 민법이 반포된 때로부터 21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삭제되거나 수정된 조문은 하나도 없고 1970년대에 2개의 조문만 추가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문이 하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조항이 하나. 그래서 총 2개 조문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8년 전에는 조문이 2281개였는데 지금은 2개가 추가돼서 228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은 퍼펙트한 법전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결국은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6도 정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보통 주말이니까 오늘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 정도 됐는데요. 보통 주말 이 시간쯤이면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오늘은 기온이 한 6도 정도, 꽤 쌀쌀하다 보니까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랑스의 위대한 인물 샤를마뉴 대제, 서기 800년에 프랑스의